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그냥 목숨입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는 목숨이다. 여기서의 명의는 한 생명체의 삶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 아실 거고, 요거는 대운을 나타낸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의 삶의 흐름인데, 그 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주 원국을 나타내는 원명이 있고,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 1년마다 들어오는 세운 등등에 의한 운에 의한 명을 갖다 원명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원명, 그러니까 사주 원국은 불변이다. 사주 원국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주 원국이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인간의 삶은 변화가 항상 있다. 그럼 인간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시간의 흐름에서 만나는 운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원명은 불변이고, 불변인 인간의 삶의 변화는 운에서 만나는 운명에 의해서 인간 삶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도 보면은, 그러면은 인간 삶은 이렇게 선천적인 명하고 후천적인 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저자에 따라서 좀 더 틀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명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후천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선천명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리책을 보면은 이 선천명과 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선천명은 자동차다, 그 다음에 대운은 가는 길이다 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원국, 원명이 좋다 하는 것은 자동차로서 한 사람은 뭐 벤츠나 BMW다, 한 사람은 티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대운이나 이렇게 만나는 세운은 그것이 하나의 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물론 벤츠가 골목길을, 시골길을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티코가 고속도로를 가면은 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츠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 것이 티코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은, 자, 물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물이 필요한 사주인데 쪽박입니다. 이 쪽박이 깨진 쪽박이다. 그러니까 원명이 안 좋습니다. 이 쪽박이 깨진 쪽박이라고 그러면은 물이 필요한 사람이 이 쪽박으로 물을 기를 수가 있는가? 운이 물로서 좋은 운이라고 하지만 원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좋은 운이 쓸모가 없는 운이 된다. 그래서 운보다는 선천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뭘로 이제 표현을 하느냐? 명리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명리학은 언제부터 이렇게 개발이 됐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0년 이상이 됐다. 수천 년이 됐다. 수천이 됐는데 그동안 소멸하지 않고 이 명리학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몇천 년을 갖다가 지속해서 왔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명리학이 몇 천 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수많은 책들이 이 명리학을 해설하려고 출판되고 그리고 또 소멸됐다. 그러한 과정에서 남아있는 책들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에 이 명리학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집필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도태하고 도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치가 인정이 돼가지고 남아있는데 그렇게 가치가 있게 인정이 돼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3권을 갖다가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교과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하는 사람에서 읽어야 될 책이 자평진전입니다. 그 다음에 적천수, 그 다음에 궁통보가, 이 세 책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리하는 사람이 읽어야 될 교과서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평진전과 적추서는 명리를 보는 시야가 비슷합니다. 명리를 보는 시야가 비슷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이 있고 이러한 음양오행에 의해서 사주팔자가 구성이 되고 이러한 사주팔자의 표현하는 음양오행의 생극 재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평진전과 적천수는 그 사주를 통변하는 시야가 비슷하다. 이 궁통보감이란 것은 뭐냐면 이 궁통보감이 사주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야는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서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궁통보감은 사주가 좋다는 그 기본적인 시야가 뭐냐 하면은 계절이다. 기후다. 궁통보감은 주로 계절과 기후로서 사주를 평가해서 계절과 기후가 하나의 생명체가 살기 좋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주고 편안한 삶을 누린다. 그 사람이 부자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느낀다. 자평진전과 적천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힘이 있느냐, 이 사람이 관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돈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사주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걸 평가하는 것이 자평진전하고 적천수입니다. 여기에서 자평진전하고 적천수에서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주의 기초를 갖다가 정립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격국을 갖다가 논했는데 격국을 갖다 주로 내격, 정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적천수는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격을 갖다가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하지만 외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3가지 책을 읽어야 된다. 마땅한 이야기지만 쉽지가 않다. 그럼 이 3가지 책 중에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자평진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읽어라. 우선적으로 읽고 여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적천수로 좀 옮아가라. 그리고
궁통보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궁통보감이 물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자평진전을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세 가지 책 중에서 자평진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읽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책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신법하고 고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새롭게 보는 방법이 있고 옛날부터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법을 갖다가 자평법이랍니다. 자평법. 그 다음에 고법을 갖다가 당사주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신법을 자평법이라고 하고 고법을 당사주법이라고 보는데 이 신법과 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신법은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 이 사주 8글자에서 일간이 가장 중심되는 글자다.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머지 7자를 갖다 두루 관찰해서 사주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법이란 것은 연간이 중요하다. 연간을 중요하니까 연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쭉 이렇게 살피고, 이 고법에서는 시주를 그때는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3주 6자를 주로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고법하고 신법의 차이점은 신법은 신살 12운성 잘 안 봤어요. 그냥 오행의 생극죄화만 보고, 고법은 그거 안 보고 신살 12운성 뭐 나범 오행 이런 것 가지고 사주풀이를 했다. 그런데 고법에서 왜 신법으로 바뀌었느냐? 사실은 옛날에는 집안의 가계력이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지만 이 사람이 입신 출세하고 양명할 수가 있었는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이 좀 더 사회에 출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연간에서 일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법이 만들어졌을 때 왜 이름이 자평이냐? 이 자평하고 이 자평 같은 자평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개발한 사람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자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송나라 사람인데, 송나라 사람이 지금부터 한 1200년 전, 1000년대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만들어서 사주를 보는 방법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개발한 사주 보는 방법을 전부 다 쭉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자평진전, 자평이라는 그런 기술이 적혀 있는 책을 갖다가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청나라 때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자평진전이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교과서 쓰고 있는 이 자평진전이 이 청나라 때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때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 되죠? 이때 설하고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 설하고라는 사람이 이 자평진전을 쭉 보면서 심효첨 씨가 쓴 걸 쭉 봤어요. 그런데 이 설하고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보니까
심효첨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나는 의견을 좀 달리 하네. 아니면 심효천 씨가 어떤 걸 썼는데, 요건 독자들을 위해서 좀 더 풀이가 필요하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평을 만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 평주라고 책이 발간이 되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교과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평진전 평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심효첨이라는 사람하고 설하고는 사람이 전부 다 대가예요. 대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초보의 지식을 가진 독자들이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럼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 책을 볼 때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읽어서 술술술 나가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문맥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문맥이 단절된 데도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효천 씨하고 설하고 씨의 의견이 부딪힐 때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 책을 읽는데 하나의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자평진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혼자서 이 책을 가지고 독학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잘 공부한 사람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설하면서 가르쳐 줘야지만 이 책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정확한 기초 지식이 확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평진전이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평진전을 가지고 강의하는 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자평진전 평주가 한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평진전에서 평주를 빼라. 그러니까 오리진이 심효첨 씨의 말만 가지고 글을 쓴 그런 책을 또 낸 데가 있어요. 그 시중에 보면은 이 자평진전은 책이 하나입니다. 적천초는 책이 3권입니다. 궁통보감도 하나다. 그러니까 적천수는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볼륨이 크고 한 단계 높으니까 이 공부하기 힘듭니다. 자평진전은 책이 하나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하고 씨 건 빼고 심효첨 씨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라 라고 자평진전만 책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심효첨 씨하고 설하고 씨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은 심효첨 씨의 의견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 설하고 씨의 평주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해를 얻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이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부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부귀해지나요? 옛날에는 부귀해지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직장 생활을 하냐?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직장을 얻는 것이 뭐냐? 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관이 있으면은 귀하게 됩니다. 단순히 귀하게 되나? 관이 뭐를 끌고 오죠? 관이 재를 끌고 옵니다.
재생관 하니까 관이 재를 끌겁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녹을 얻으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굉장히 부귀해집니다. 부귀해진다. 자, 그래서 이때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격입니다. 그리고 이 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평진주에서 진전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논술한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격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격국은 뭐냐? 격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나요? 인격이 어때? 품격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이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자질은 하나인가요? 인간에게 보면 자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질이 많은데 그 중에 모든 자질이 다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서 아주 많은 자질이 표출돼서 그걸로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이라는 것은 강하다, 많다. 그러니까 격국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재능이 많은 것을 격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격과 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체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체질이나 재능을 갖다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 뭐 유전자, DNA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부할 체질이 있어. 이 사람은 공부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공부할 DNA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유전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위 하늘에서 나오는 건가요? 부모한테서 유전자가 나오지 않나요? 물론 부모한테서 유전자가 X와 Y, XX 염색체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본인의 유전자하고 합해가지고 10년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개체의 유전자의 형성에서는 부모가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그럼 사주에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주팔자에서는 그러니까 자, 격은 유전자는 어머니한테서 나온다. 그럼 사주팔자 중에서는 그 어머니가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월지다.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은 체질이다. 체질은 유전자다. 유전자는 어머니한테서 나온다. 그러면 그 격은 사주팔자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월지에서 격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을 찾는데 어디서 찾죠? 격은 월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이라는 걸 찾을 때는 월지에서 찾는다. 자, 그런데 이제 격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격을 찾는 데 있어서 월지에서 찾는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격은 다양합니다. 격은 다양한데 그 격은 정격과 편격으로 나눕니다. 자, 정격을 갖다가 우리가 내격이라고 그러고 편격을 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에서 격은 정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볼 때 격을 찾으면은 정격으로 우선 봐라. 대부분의 사주에서 80에서 85%가 정격이다. 15에서 20%가 편격, 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격을 찾을 때는 일단 정격인지 편격인지 애매하다. 그럴 때는 먼저 정격으로 봐라. 이것이 하나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격은 뭐가 있느냐? 정격은 8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격이다. 그러면은 정격은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지 이것이 다 이제 월지가 그래야지만 요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월지에 비견이나 급제가 있습니다. 비견이나 급제가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격으로 안 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에 비견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걸록격이라고 표현하고 월지에 급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양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인이다. 아니면 갑이 묘다. 갑이 인이다. 그럼 걸록격, 갑이 묘다. 그러면 이걸 양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정격에 넣는 사람이 있고 이걸 특별격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록격과 양인격을 그냥 정격에 넣는다 그러면 이 정격은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넣으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록과 양인을 갖다가 그냥 특별격이다 라고 이렇게 넣으면 8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격은 8개 아니면 10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편격은 말 그냥 그대로 편향됐다.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이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그걸 갖다 편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주가 갑일간이다. 그런데 사주가 목이 8개 중에 6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글자 중에 최소한 5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것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건데 사주의 목만 일간을 합쳐서 6개 정도 있다. 목이 너무 많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주가 편향이 됐네 라고 해가지고 편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격에는
종격이 있습니다. 종격이 있는데 비견급제가 많은 종격을 종왕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은 종격을 종강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많은 것을 종악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재성이 많은 것을 종재격이라고 표현하고, 관성이 많은 것을 종살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래 되면은 신강합니다. 그러니까 비견과 인성이 많으면 내가 신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격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일간이 약한 걸 의미하는데, 일간이 꼭 약해야지만 종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간이 강해도 종격이 된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가 가면 종왕격이 되는 거고, 인수가 가면 종강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악격, 종재격, 종살격은 신약, 태신약일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평격에는 종격 위에 일행특기격이 있습니다. 일행특기격은 말 그냥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오행, 5가지 오행 중에 한 가지 오행이 그 사주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일행특기격이다. 주로 무슨 오행이 그 사주 전체를 이루느냐? 일간을 이루는 오행이 사주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종왕격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다. 그래서 일행특기격은 종왕격 아니면은 전왕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목이고 사주 전체가 목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나무가 많으니까 곡직격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간이 화고 사주 전체가 화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은 염상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가색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종혁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수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윤학격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격에는 종격이 있고 일행특기격이 있다. 자, 일행특기격 외에 합화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화격. 합화격이라는 것은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일간이 긴데 갑기 합이 돼가지고 토가 된다. 자, 일행특기격일 때는 일간이 갑이면은 일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간이 기도 일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토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합이 됐어요. 합이 됐는데 합은 물리적인 겁니다. 화는 뭐죠? 화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됐지만 화학적으로 같이 섞이질 않으면 이건 진정한 섞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합학격은 합이 됐어요. 합이 돼서 내가 화학적으로 완전히 섞였기 때문에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딴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학격이 되면 갑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지지에 진술충미가 쫙 깔려있다. 쫙 깔려있다. 그러면은 이 갑목이 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시성 가진 사람이 박시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합학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자평진전에서 배울 스케줄이 이렇게 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가 보면은 자평전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명리의 기본적인 것이 쭉 쓰여 있고 2부는 용신하고 운에 대한 것이 쓰여 있고 3부는 격에 대한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는 끝났고 지금부터의 강의는 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세밀하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3부에서는 강의 그 자체보다는 책에 이제 사주의 신뢰가 많습니다. 사주의 신뢰가 많기 때문에 사주를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첫 번째 1부나 2부를 못 들으신 분들도 거기에 풀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듣다 보면은 1부나 2부에서 못 들은 것도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